네, 오늘 본 강연을 해주실 교수님은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국종성 교수님입니다.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셔볼까요? 좋습니다, 교수님. 네. 교수님 여기에서 어떤 강의를 좀 해주실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본 강의 들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이크 한번 넘겨드릴게요. 네. 어떤 강연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스텍의 국종성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것은 이제 기후 위기에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기후 위기라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어떻게 지구에서 기후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 이 시간이 과학터치 첫 번째 시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청중들이 너무 안 올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와주셔서 이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1년 이제 재작년이 됐죠. 재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에 이제 기후학자들이 수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 마나베 교수님과 할세만 교수님이 이제 노벨 물리학상에 이제 이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그 받은 이유는 지구 기후를 물리적으로 모델링하고 기후 변동성을 정량화하여 신뢰할 수 있는 지구온난화에 기대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도 제가 이제 풀어서 말씀드릴 텐데, 아무튼 이분들이 노벨상을 받은 이유는, 여러분 이제 기후 변화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구과학이라는 엄연히 다른 학문 분야거든요. 물론 이제 기후 변화가 지구과학이 이제 응용 물리면서 응용 수학이기 때문에 아주 넓은 의미에서는 물리학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연구재단이나 다른 미국 선진국에서도 보면은 물리학과 지구과학은 다른 학문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 물리학상에 지구과학을 하시는 두 분이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노벨 재단에서 우리한테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이제 던져질 메시지가 있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해보면 코로나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를 기후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동영상은 이제 미국의 나사 아시죠? 미국 나사에서 만든 기후 나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 요거는 아주 예전부터 월 평균 기온을 이렇게 선으로 하나 쭉 이은 겁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은 평균보다 온도가 낮았다는 걸 의미하고, 빨간색은 온도가 높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원의 반지름이 작으면은 온도가 낮은 거고, 원의 반지름이 크면은 온도가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시다시피 1880년부터 2021년까지 온도의 변화가 이렇게 쭉 선으로 이어보면 이렇게 기후 나선이 되는데요. 보시면 1880년부터 1960년 이 기간까지는 온도가 굉장히 일정하면서 변하지 않았지만, 80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온도가 증가하고 이게 빨간색으로 뒤덮여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2015년에 파리 기후협약이라고 해가지고 196개의 국가들이 기후변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정부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나온 얘기가 지구의 온도를 1.5도 이상 높이지 않겠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현재 보시면, 현재 지구의 기온이 1도 이상 올라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온도의 상승 여부는 약 0.5에서 1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여러분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지구 온난화에서 온실 효과가 뭔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온실 효과라는 것은 이제 온실 기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온실기체가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여러분 온실기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우리 지구에서 가장 큰 온실기체는 수증기입니다. 수증기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고 메탄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온실기체인데요. 이 온실기체의 특징이 뭐냐면 지구가 이제 모든 물체는 에너지를 내뿜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체온이 36.5도니까 36.5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내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도 온도가 약 15도 정도 되니까 온도를 내뿜고 있는데, 에너지를 내뿜고 있는데요. 그 에너지가 대기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온실기체가 없으면은 그 에너지가 지구 밖으로 다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온도가 좀 빨리 식을 수가 있겠죠. 태양 에너지를 받는 에너지가 다 나가버리니까 빨리 식을 수 있겠죠. 근데 온실기체라는 거는 지구가 내뿜은 에너지를 다시 흡수합니다. 흡수해서 다시 그 지면으로 에너지를 다시 내보내주게 됩니다. 이게 어떤 거와 같냐면요. 여러분 담요하고 같습니다. 이 담요, 우리가 온돌에서 온도를 높인 다음에 이불이 없으면은, 담요가 없으면은 그냥 공기 중으로 나가버리잖아요. 근데 얕은 담요라도 있게 되면은 거기 밑에 온도가 따뜻하게 유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라고 생각하면서, 이 온실 효과를 굉장히 뭔가 악의 축? 뭐 이런 것들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온실 효과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온실기체가 없다면은 지구의 평균 기온은 영하 18도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구 평균 기온이 영하 18도니까 우리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고緯도는 더 온도가 낮을 거고 열대는 조금 높겠죠. 하지만 그런 그 환경에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생태계가 살기 어렵겠죠.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 온도를 33도로 올려줘가지고 지금 현재 15도, 우리가 가장 살기에 가장 쾌적한 온도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같은 온실 효과가 있는데 이 온실 효과가 이제 좀 더 너무 과도해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 온실 효과가 지구의 온도를 33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산업혁명 이전에 CO2 농도가 280ppm이었는데 지금 420ppm인데, 예를 들어서 더 CO2가 증가해가지고 온실 효과가 현재 지구가 갖고 있는 거에 10%만 증가했다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33도에 10%니까 3도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아주 이렇게 간단히 계산되진 않지만, 그러니까 온실 효과가 10%만 증가해도 지구의 온도는 3도, 아까 우리가 1.5도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 3도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양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온실 기체를 조금만 바꾸더라도 지구의 온도가 꽤 민감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온실 기체가 이제 증가했을까요? 요 그림은 이산화탄소하고 메탄과 아산화제수인데, 빨간색은 이산화탄소 그림이고요. 요건 시간입니다. 과거 2000년 동안의 온실기체의 변화입니다. 이산화탄소와 메탄과 아산화제수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증가하게 됐죠. 요 시기가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온실기체는 거의 일정했지만 280ppm을 계속 일정했지만 다시 이렇게 그만하게 증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봐도 이제 직관적으로 이게 산업혁명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했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요 그래프를 좀 생각해 보시고요. 요 그림이 세계 인구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는 못하는데 인구의 변화가 이렇게 우리가 선형적으로 쭉 이렇게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의 증가 그래프와 온실기체의 증가 그래프가 유사한 걸로 봐서 우리가 인간 활동에 의해서 온실기체의 양이 증가했구나라고 직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그냥 어떤 그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좀 더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보면 사실은 이제 기후변화를 안 믿는 분들도 이제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과거에 공룡이 살던 시대에 거기는 지금보다 따뜻했잖아요. 쥐라기 때는. 그래서 식물도 많고 그때 이산화탄소가 더 높고 온도도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없더라도 온도는 높아지고 CO2도, 이산화탄소도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이게 속도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만 년에 거쳐서 온도가 1도, 2도 이렇게 올라가면은 우리의 생태계와 우리도 다 적응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는 100년 만에 1도 이렇게 급격하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 어떤 생태계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쥐라기 때 아주 따뜻할 때 CO2가 더 높았거든요. 그러면 인간 활동이 아니어도 CO2가 높은데 그 이산화탄소 증가가 이 인간 활동 말고 딴 거에서 증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과학적 근거가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이산화탄소 농도인데요. 요 그래프는 이산화탄소를 꾸준히 증가했죠. 이게 지금 하와이 마누아와 이제 남극에서 이제 측정한 건데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좀 숨쉬기가 좀 힘들어지지 않으셨나요? 그거는 여러분이 저희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그런 거고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산소 농도가 여러분은 못 느끼시겠지만 산소 농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측정기기로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데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밀한 측정기를 하기 때문에 역사가 짧습니다. 90년대 이후에서나 이 산소 농도의 아주 미묘한 차이를 측정할 수 있는 이제 기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 산소가 계속해서 산소 농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 산소 농도가 감소하는 게 이산화탄소 증가가 인간 활동에 의한 거라는 거를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연계에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거는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그렇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은 여러분 제가 보통은 이제 맥주를 예로 듣는데 지금 어린이가 많으니까 이제 탄산수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사이다. 자, 사이다를 붙이면 사이다에 굉장히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 있는데 이게 사이다의 온도가 굉장히 낮으면은 여러분이 딱 사이다를 먹었을 때 굉장히 뭐라 그러죠? 그 탄산감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온도가 뜨뜻미지근한 이 사이다를 먹으면 그 감이 느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약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산화탄소는 액체의 온도가 낮으면, 물의 온도가 낮으면 많이 흡수돼요. 그죠?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은 이제 밖으로 많이 내보내고요. 그러니까 공룡이 살던 시대에서는 지구의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바닷물의 온도가 높고 그래서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못해가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활동이 없어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산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바다하고 이산화탄소가 교환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인간 활동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경우 어떤 경우? 왜 증가하죠? 인간 활동에 의해서? 화석 연료를 태우기 때문에. 그죠? 화석 연료를 태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열대우림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불을 내면은 그 이산화탄소가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석탄을 태운다고 치면은 이산화탄소는 나오지만 불이 타면서 산소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석 연료를 연소시킬 때는 산소를 소비해야 됩니다. 또 열대우림을 파괴해야 되면 열대우림이 원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기중으로 하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열대우림을 파괴하니까 이산화탄소는 못 흡수하고 산소는 덜 배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산소 농도 감소와 이산화탄소 증가를 같이 보여준다는 것은 이 이산화탄소의 증가의 초기 원인이 화석연료의 인간 활동에 의한 거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후위기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체감할 수 있는 제 생각에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잘 체감할 수 있는 거는 이 폭염일 것 같아요. 특히 2022년은 전 지구적으로 굉장히 폭염이 극성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지구적으로 그랬지만 우리나라는 좀 피해갔어요. 우리나라는 왜 피해갔냐면 비가 많이 왔어요. 여러분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작년 여름에 기억나시죠? 강남의 그 홍수,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있는 포항에 이제 태풍이 지면서 비가 왔죠. 그래서
저희 집은 물이 샜습니다. 천장에서. 어쨌든 자 그런 비가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전 지구적으로는 굉장히 온도가 높았습니다. 이 폭염이 있습니다. 연구 보시면 이거는 그냥 제가 인터넷에서 몇 가지 그냥 이렇게 저널들 뽑아온 건데 2020년 7월에 영국은 40도가 넘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전 유럽이 굉장히 폭염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2022년에 그 봄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 싸움이 일어나면서 유럽이 힘들었는데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 폭염까지 있어가지고 더 힘들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이 올 겨울에 그 에너지 대란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겨울이 따뜻했어요. 그래서 연료를 좀 덜 떼가지고 또 거기 또 도움이 됐고 어쨌든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것도 기후변화가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영국이 굉장히 유럽이 굉장히 더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문 기사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일본의 논인데요. 논에 여기 이 물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여기 가재들이 다 익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재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어버렸죠. 다 익은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149년 만에 폭염이 일어나가지고 이 가로수에 이렇게 뭐 연기에 소스로 불타가지고 연기가 나는 경우도 있다 그렇고 그 다음에 2022년 2월에 이제 2월은 그러니까 호주는 남반구에 있기 때문에 2월이 가장 덥습니다. 우리나라는 8월에 제일 덥고 호주는 2월이 제일 덥습니다. 그래서 40에서 4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건 2022년 2월인데요. 제가 올 2월에 그러니까 지난달에 호주의 멜번을 갔다 왔는데 그때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2월 중순에 갔는데 굉장히 이제 더웠는데 다행히 우리나라처럼 후덥지근하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온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폭염은 이제 가장 간단한 건 그냥 간단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후 위기를 심각하게 느낄 수 있는 게 하나가 또 그 해수면 상승입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관측된 해수면 고도입니다. 해수면 고도. 그 해수면 상승인데요. 해수면이 이렇게 쭉 상승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해가지고 지금 한 20cm, 전 지구 평균으로 20cm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보면은 신기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한 거, 재밌는 거, 아니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그래프가 쭉 이렇게 증가하는데요. 근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증가하는 속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년에 0.6mm 증가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년에 1.4mm 증가했고 이 최근 기간에는 1년에 3.3mm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보시면 이 기간과 이 기간을 나눠보시면 이 기간이 좀 더 급하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수면 상승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익스포넨셜리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면 상승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 그 상승의 속도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뭐 제가 20cm 또는 50cm 올라갔다 전지구 평균으로 올라갔다고 했는데 그거 그 정도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해수면 상승의 피해는 굉장히 지역마다 다릅니다. 특히 해수면 상승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데가 서태평양 지역, 우리나라 약간 서쪽에 있는 지역인데 특히 열대에 있는 서태평양 지역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이게 이 사이언스지라고 2021년에 사이언스지라고 저는 이제 과학자니까 과학자 중에서 가장 이제 저명한 과학 저널이 사이언스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연구 결과가 있으면 임팩트 있는 연구가 있으면 여기에 내는데요. 이 사이언스지의 표지입니다. 표지의 사진입니다. 어떤 도시를 나타내는데요. 여기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죠. 근데 보시면 아시면 여기에 바다가 여기 벽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사원 비슷한 게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여기 사원이 예전에는 여기가 육지였는데 해수면 상승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해수면 고도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이 벽을 세우고 여기는 다시 바다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카르타는 이 해수면 상승 때문에 내년 1,000억 정도의 예산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여러분 뉴스를 많이 보셨으면 그런 뉴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그 심각한 문제 때문에 수도를 이전하는 걸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모르겠지만
이 이슈 관계로 뭐 건축 관련 이제 그 회사가 주식이 오르기도 했죠. 이게 좀 수도 이전에 우리나라 이제 건축 회사들이 이제 기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투발로 요 이제 그 투발로 장관이 유엔 연설을 했는데요. 이게 퍼포먼스를 했는데 이 투발로는 이 산호로 만들어진 섬이어가지고 해수면 상승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한 몇십 년 안에 투발로는 완전히 다 잠길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약간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퍼포먼스를 한 것입니다. 자, 그거는 이제 다른 나라 얘기고요. 자, 우리나라의 해수면 상승은 아직까지는 해수면 상승의 피해가 경제적 피해가 조금씩 누적되고 있지만 아직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해수면 상승이 이제 예를 들어서 2m 올라가다. 앞으로 기후변화 되면 해수면이 얼마나 상승할지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자, 2m 상승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 우리나라 지도인데요. 이 빨간 영역들이 있습니다. 빨간색 영역. 빨간색 영역들이 2m가 상승하면은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요 엄청나게 넓은 지역들이 2m만 상승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는다는 거죠. 그럼 2m 상승이 가능한 걸까요? 자, 그러면 해수면 상승이 왜 일어날까? 해수면 상승의 원인은 총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육지에 있는 얼음들이 다 녹아가지고 바다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해수면이 상승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수의 연평창입니다. 여러분 잘 관찰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라면을 끓이면은, 원래 찬물을 붓고 라면을 끓잖아요. 팔팔 끓으면은 이 수위가 조금씩 올라가 있습니다. 열 팽창 때문에, 물도 열 팽창하죠. 열 팽창 때문에 물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반 정도, 이 해수면 상승의 반 정도는 육지에 있는 빙하가 감소해서고, 반 정도는 해수가 열 팽창해서입니다. 근데 이 육지에 있는 빙하가 감소했는데 어디에 있는 얼음이 녹았냐? 현재까지는 육지에 있는 빙하, 산 위에 있는, 여기 뭐 스위스나 뭐 노르웨이 이런 데 가보면은 만년설이나 빙하가 있잖아요. 그 빙하들이 엄청나게 많이 녹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 빙하들이 많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그린랜드가 28%고 남극이 11%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아마 초등학교 때도 배웠던 것 같긴 한데요. 우리 전 지구의 물의 97%는 바다에 있습니다. 그죠? 3% 정도가 육지에 있는데요. 그 3%, 또 3%, 2점 몇 %가 있는데요. 이 3%의 대부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물이 댐에 있을까요? 남극에 있습니다. 남극의 빙하 형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랜드가 또 그 다음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육지의 빙하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그린랜드와 남극은 아직까지 많이 녹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의 산 위에 있는 빙하들이 녹아서 이 정도 올라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에 뉴스 보셨지만 남극의 빙하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앞서 보여드린 해수면 고도가 가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남극의 빙하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다는 게 지금 뉴스로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문제를 한번 제가 내겠습니다. 그럼 남극의 빙하가 이제 또 이렇게 녹는다고 그랬는데, 자, 남극의 빙하가 다 녹으면 전 지구 해수면 온도는 얼마나 상승할까요? 혹시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 있나요? 자, 네. 12m. 좀 더 쓰면 안 될까요? 25. 자, 제가 이제 힌트를 한번 줘볼게요. 전 지구 물의 2%는 남극 빙하로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전 지구 바다의 평균 깊이는 3.8m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의 전체 물이 97%라고 했으니까 100%라고 치고, 거기에 2%가 여기에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비커에 10m짜리 비커가 있는데 거기에 여기 2% 물을 더 추가했어요. 그러면 높이가 2%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20cm가 올라가겠죠. 물론 우리 바다가 완전히 그런 비커는 아니지만 약간 좀 넓어지는 구조지만, 원래 그 바다가 70%가 지구이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술 계산해 보면
3,800m의 2%가 해수면이 상승할 겁니다. 남극이라면. 그러니까 3,800 곱하기 100분의 2를 하게 되면은 76m. 그래서 이걸 좀 더 정밀하게 계산하면 60에서 70m가 증가하는 걸 했습니다. 남극의 빙하가 다 녹으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리나라의 해수면 고도가 2m 올라갈 때 뭐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남극의 빙하가 올라가면 훨씬 더 많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너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이게 해수면 고도가 이렇게 막 10m 단위로 옮기는 게 가능한 건지, 여러분 좀 의심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요 그림을 보면은, 그건 저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북극의 해빙이 다 녹으면, 그러면 전 지구 해수면 얼마, 북극의 해빙 있잖아요. 큰 얼음덩어리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상승할까요? 여기가 한 70m였는데, 여기는 얼마일까요, 북극은? 혹시 자신있게 또 말씀해 주실 분 있을까요? 네. 110? 남극보다 많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답은 0m입니다. 전혀 증가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있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얼음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이제 이걸 이제 사놓고 깜빡 잊고 다 녹을 때까지 이제 안 먹을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얼음이 있었는데 얼음이 녹아서 그 수위가 올라가던가요? 그대로 있죠. 얼음은 부력에 의해서 부피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 위에 있는 얼음이 녹으면은 해수면 고도는 전혀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북극의 해빙은 증가하더라도 해수면 고도는 증가합니다. 근데 이게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극에 빙하가 있는데요. 빙하가 사실은 육지에 붙어 있어가지고 바다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부력 때문에 떠 있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구 온난화가 되면은, 뉴스에도 나오는데, 지구 온난화가 되면 이 남극 육지에 붙어 있던 빙하가 다 녹으면서 이렇게 이제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바닷속으로 딱 내보내지는 거죠. 그린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얼음이 안 녹더라도 얼음을 하나 딱 넣으면 수위가 딱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구의 해수면 고도도 남극에 있는 빙하가 다 녹지 않더라도 붕괴돼 가지고 바다로 나오는 순간 해수면 고도 상승은 즉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남극의 해수면 고도가 증가하면은 굉장히 뭐 몇 년 거쳐서 우리나라 해수면 고도가 증가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몇 달이 걸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수면 고도의 균형이 맞춰져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다시 와서 남극에 60m가 증가했는데 이게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던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극에 그 60m가 증가하면라고 했는데 남극에 증가하면 이거는 해수면 고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어떤 도시들이 잠기는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1m 증가하면 베네치아는 원래 물의 도시니까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2m 증가하면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가 잠기고요. 6m가 증가하면 상하이가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현재의 세계의 지도가 이렇게 되는데요. 6m가 증가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거 비슷한데 많이 이제 잠겨 있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남극에 이제 빙하가 다 녹았을 때 6, 70m 증가했을 때는 세계의 지도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에서? 설마? 자, 근데 이건 이제 지구 온난화가 아니고 추웠을 때 얘기입니다. 최근 빙하기. 불과 18,000년 전이에요. 이때는 인간이 살았습니다. 최근 빙하기 때예요. 근데 빙하기 때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현재는 바다인데 그때 당시에는 육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남극의 빙하 또 육지의 빙하가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바닷물의 수위가 내려간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육지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는 세계지만 우리나라를 보시면 우리나라 이 흰색 부분이 그때 당시에 육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8,000년 전, 2만 년도 안 된 그 시점에서 한반도는 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육지의 서쪽 끝이었어요. 동쪽 끝이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섬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반도였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이 시기에 일본의 선조들이 이때가 이제 구석기 시대거든요.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있었는데 그때 가서 일본 부족의 시초가 이때 건너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18,000년 해수면 지금보다 120m 낮았어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해수면 고도가 지금 우리가 몇십 센티미터 올라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방치하면 굉장히 많은 큰 폭의 해수면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해양 산성화인데요. 여러분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가면은 탄산이 됩니다. 탄산. 그죠? 그러면 걔가 산성을 띠게 됩니다. 산성을 띠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해양 생태계 중에 산성에 취약한 애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그 해산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해산물들은 다 이 해양 산성화에 취약합니다. 뭐 조개류나 아니면 뭐 가재류나 이런 것들이 다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호도 이제 없어지면서 이 생태계가 이렇게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해양도 해양의 산성화가 이렇게 선형적으로 쭉 이렇게 산성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우리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기후 위기는 지구 온난화가 극한 현상을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떤 지구 온도를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구의 시스템이 덥고 춥고 이런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니뇨도 들어보셨죠? 그것도 진동하는데 덥고 춥고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가 되면 이 진동의 폭이 커집니다. 진동의 폭이 커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니까 극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폭염도 많이 발생하지만 혹한도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올 겨울에 뉴스에 보시면 북미 지역에서 굉장히 추웠다는 그 뉴스도 많이 보셨죠? 그렇게 혹한이 많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극한 현상이 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 강력하고 잦은 폭염이 발생하고 그리고 강한 겨울 폭풍과 폭설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구의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폭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의 날씨를 조정하는 저기압, 고기압에 많은 에너지 중에 하나가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입니다. 그 수증기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커지는 거죠. 당연히 수증기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집중호우 및 홍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과학적인 결과인데요. 지구 온도가 1% 증가했어도 집중호우의 강도는 7%가 증가하게 됩니다. 1%, 지구 온도 1도 증가할 때 7%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작년에 그 강남에 있던 호우는 지구 온난화가 없었어도 발생할 수 있었겠지만 지구 온난화가 그 폭우를 강화시키고 더 자주 발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집중호우를 만들었어요. 이건 잘못된 얘기고 집중호우가 원래 있었는데 그 현상을 더 강화시키거나 더 자주 발생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의외로 비도 많이 오는데 가뭄도 많아진다. 왜냐면은 이 공기 중에 수증기는 많아지는데 지면의 온도가 훨씬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 습도가 낮아요. 상대 습도가 낮기 때문에 비가 한 번 오면 많이 오지만은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이게 그런 아주 작은 양의 그 자주 비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뭄은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강력히 태풍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면의 온도가 증가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상대 습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건조해지는 거죠. 건조해지니까 산불도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전 지구적으로 보면은 산불의 그 범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 지구 전체적으로 평균 보면 산불이 줄어들고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요. 그건 지구 온난화가 이야기하는 게 뻥이지 않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산불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매니지먼트를 더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나면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기술과 좋은 그 자원 가지고 산불을 급히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산불은 줄어들지만 산불의 강도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도 제가 이제 여기 대구니까 보시면 이게 재작년 10월인데요. 재작년 10월에 32도 올라갔거든요. 뭐 다 대구 사실 테니까 저는 포항에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0월에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뭐 110년만 이상 기온 아직 안 끝났죠. 그래서 대구 포항이 가장 온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이게 작년 10월인데 근데 그 뒤로부터 한 일주일, 2주일 후에 같은 10월입니다. 10월 16일이죠. 같은 10월에 첫 한파 64년 만에 10월 한파가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다시피 이 변동성이 온도의 그 변화 폭이 커지는 거죠. 이 변화의 폭이 커지면 그만큼 피해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숫자적으로 보면 인간 활동에서 극한 기후가 숫자적으로 이렇게 1880년, 90년보다 최근 20년이 더 많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피해가 많은 게 홍수고요. 그 다음에 스톰, 그 다음에 지진은 기후변화하고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상 고온, 산사태, 가뭄, 산불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극한 현상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는 보시면 이게 10년 이 집중호가 예를 들어서 10년 만에 오는 강한 집중호가 있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온도가 예를 들어서 4도 올라간다. 4도 올라가면은 10년 만에 오는 그 집중호가 3배 더 많아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강남에 있는 홍수가 10년 만에 한 번 발생한다면 지구 온도가 4도 올라가면 3.3년 만에 한 번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오는 가뭄은 2.5년 만에 한 번 발생하게 되고요. 폭염이 가장 민감하겠죠. 10년 만에 한 번 오는 폭염이 9배가 증가하니까 거의 매년 10년 만에 오는 폭염을 우리가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도가 올라가면. 그리고 50년이면 굉장히 이제 50년 만에 한 번 오는 이런 폭염이 그렇게 확률이 39배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기후 위기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폭염과 가뭄과 산불과 생태계의 붕괴가 이게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같이 복합적으로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폭염이 발생하면은 일단 비가 안 오고 땅이 높게 되면 더 건조해지고요. 그 다음에 비가 안 오게 됩니다. 그러면 가뭄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가뭄이 발생하면은 육지에 물이 없어지죠. 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이 주변에 더울 때 물을 뿌려놓으면은 물이 증발되면서 에너지를 뺐기 때문에 온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뭄이 되면은 육지에 그런 기능이 상실돼가지고 온도가 더 많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폭염이 가뭄을 더 강화시키고 가뭄이 또 폭염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가뭄과 폭염은 복합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뭄과 산불은 또 복합적으로 이제 오는 거죠. 왜냐하면 가뭄이 발생하면은 건조해지니까 산불이 발생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산불이 발생하면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이 육지에서 오는 비의 70%는 이 식물이나 또는 강에서 증발된 물들이 다시 비가 내린 것입니다. 근데 주변이 이제 그 산불 등의 피해에 의해서 식물들이 없어지게 되면 그만큼 비도 적게 오는 거죠. 그래서 산불이 심화되면 가뭄도 심화되는 거 맞습니다. 당연히 산불과 폭염도 관계될 거죠. 이런 것들에서 이 복합적으로 극한 현상이 증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사실은 작년의 유럽입니다. 작년 유럽에 이제 1년 지나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이 좀 이제 가물가물하실 수 있는데요. 작년에 유럽이 폭염뿐만 아니라 산불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그림은요. 이 그림은 이제 각각의 이 점들이 산불이 일어난 지역이거든요. 그 점을 찍은 거거든요. 근데 요 당시에 2020년 7월 17일인데요. 요 빨간색 그 점들은 24시간 그러니까
이 하루 동안에 발생한 것들을 전부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 약간 옅은 오렌지색은 일주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각각의 점들이 일주일 동안 발생한 산불이었던 겁니다. 그게 아주 옛날이 아니고 작년에 유럽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유럽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드실지, 전쟁도 있었고 폭염에, 산불에, 가뭄에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왔다는 거죠. 뭐 산불은 이제 그 미국에서나 호주에서도 이렇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때까지 이제 기후 위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이게 현재의 기후라는 거는 기후의 나이가 46억 정도 되는데요. 46억 년 동안 기후는 변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기후 변화라는 얘기를 굉장히 나쁜 걸로 생각하지만 기후는 46년 동안 꾸준히 변화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이 기후 위기라는데 그러면 46억 동안 계속 기후 위기였던 건가? 그죠? 왜 특별하게 지금 왜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기후 변화가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자, M 간빙이라고 있습니다. M 간빙이는 13만 년 전에 발생했었어요. 13만 년 전에 발생했는데 현재보다 온도가 2도 높았어요. 무려 2도가 높았어요. 그죠? 그리고 해수면 고도도 그때 당시 5에서 8m가 높았습니다. 그때 당시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만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럼 2도 높았고, 그 다음에 최근 빙하기 때는 22,000년 전이었는데 현재보다 6도 낮았습니다. 온도가. 그리고 해수면 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20m가 낮았어요. 북반구 대부분이 빙하로 덮여있어요. 굉장히 살기 힘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M간빙기가 다 기후위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우리는 지금 1도만 바뀌었다고 막 이렇게 뭔가 큰일 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는 2도나 높았기 6도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때도 기후위기라는 얘기를 쓸 수 있었을까? 물론 기후위기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그 정의이기 때문에 쓸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후변화의 속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M 간빙기에서 최근 빙하기까지 갔을 때 이게 13만 년 전이고 2만 년이기 때문에 그때 지구의 온도는 무려 8도나 바뀌었지만 그때 변하는 속도는 100년에 0.007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최근 빙하는 홀로세이 6,000년 전인데, 홀로세이 6,000년 전인데요. 산업혁명 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000년 전인데 최근 빙하기 그때도 6도나 바뀌어요. 6도나 지구 온난화가 된 거예요. 6도나 지구 온도가 쫙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의 속도는 100년에 0.05도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류세라고 하는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에 의해서 이제 기후가 이제 바뀌는 인류세라고 하는 최근 기후변화는 100년에 1.1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구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기온이 현재 15도냐, 14도냐, 아니 20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변화의 속도가 이 지구를 살고 있는 생태계와 특히 우리 인간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굉장히 느리게 한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적응하고 생태계가 충분히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계와 우리가 적응하는 속도보다 기후변화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그만큼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100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100년은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죠?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느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탄소 중립을 잘한다고 하면 앞으로 100년 동안은 1도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속도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탄소 중립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쓰던 이산화탄소 지금 농도가 굉장히 익스포넨셜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최악의 시나리오에는 100년에 5도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에 지금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을 하고 이산화탄소를 좀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노력은 사실은 바뀐 기후를 다시 되돌리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지금 탄소 중립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3년에 모든
국가가 약속을 해가지고 탄소 중립을 완전히 딱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온도는 꾸준히 올라갈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올라갈 거예요. 기존에 올라갔던 어떤 그 관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건은 뭐냐? 우리가 기후변화의 속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국가별, 이쪽은 좀, 간단한 거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시면, 이렇게 쭉 있죠. 그 보시면, 이게 쭉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이게 평균적으로 제일 큰 나라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미국. 그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이 증가시키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있는데요. 우리나라 뭐 작아 보이지만 사실 배출 증가 속도라고 보면은 이게 중국을 빼고 비교를 해보면 증가 속도가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어디서 배출할까요? 뭘 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할까요? 대부분이 에너지에서 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에서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수도가 이렇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들어서는 증가 속도가 약간 둔화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 1.1도 상승했고요. 파리협약에서 평균도 1.5도 이상 올라가면은 이게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된다. 1.5도, 2도 이것들을 약간 기준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1.5도를 맞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2018년부터 탄소 배출량이 4,200톤을 초과하면은 뭐 우리가 이제 기후 예측 그 모형을 돌려보면은 한 67% 확률로 1.5도를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1.5도를 지키려고 하지만 사실 이걸 지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이 현재의 속도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앞으로 10년 안에 이게 넘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1.5도가 넘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기후위기를 엄청 심각하게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포항에 살고 있는데 포스코가 철강을 못 만들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전기를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우리가 찾아야 될 텐데요. 우리가 근데 이제 탄소 배출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는데,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겠다가 아닙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과, 그다음 우리의 생태계가 있습니다. 우리 생태계가 흡수하는 양, 우리의 바다와 우리의 숲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거를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 활동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면은 그게 다 지금 이 공기 중에 누적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 50%만 공기 중에 누출됩니다. 그 중에 25%는 바다가 흡수하고요. 나머지 25%는 우리 숲이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배출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흡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숲이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많이 흡수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우리의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잘 흡수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탄소 배출량이 지금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탄소 흡수량은 이제 전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한 6%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이게 배출량을 이렇게 줄이고 흡수량을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 배출량과 흡수량을 맞춰가지고 중립을 해야 되는 방법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우리가 지금 이 탄소 중립은 굉장히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혹시 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기후변화를 연구하고 있지만 저도 모릅니다. 대구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인지. 제가 포항에 살고 있는데 포항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 측정은 배경대기라고 그래가지고 깨끗한 안면도나 제주도 이런 데서 측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대도시의 이산화탄소를 측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때까지 측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별로, 왜냐하면 그 배출량이 그런 중요시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야 이제 측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 중립 말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아니, 여기 이산화탄소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얼마를 배출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흡수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탄소 중립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될 게, 뭐, 에너지 관련돼서는 제가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과소평가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태양광 발전을 보시면 태양광 발전이 굉장히 적습니다. 보시면 현재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가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신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 비중은 지금 현재 굉장히 2000에서 2017년 좀 느리긴 했지만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다른 나라는 굉장히 이 옅은 노란색 부분이 넓은 데 비해서 우리나라 굉장히 좁죠. 그죠? 신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좁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주로 말씀드려요. 이 땅이 좁고, 땅덩어리가 좁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 중위도에 있기 때문에 태양에너지가 작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가 태양광 에너지에 이걸 좀 과소평가하는 게 뭐냐면, 자, 예전에 우리나라의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2시하고 3시입니다. 여름철에. 왜냐하면 더우니까 에어컨을 굉장히 많이 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과식 시간을 하고, 그걸 많이 듭니다. 2시하고 3시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전기를 만드는 시스템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전기를 예를 들어서, 2시에 3시에 제일 많이 쓰니까, 전기를, 2시에 3시에 100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밤에는 많이 안 쓰니까, 뭐 10만큼만 쓰면 전기를 여기, 낮에는 100만큼 만들고, 밤에는 10만큼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전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전기라는 시스템은 원자력의 풍력에 마찬가지인데 시스템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 이 한낮에 100을 쓰면은 밤에는 쓰지 않더라도 100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어떤 부분은 이게 전기를 만드는데 에너지 다 쓰지 않나 하지만은 전기차 충전을 보통 밤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남는 잉여 전기로 쓰기 때문에 전기차가 어떤 탄소 중립에 더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근데 최근 들어서 이 한전에서 전력 피크가 오후 3시에서 5시로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한전에 잡히진 않지만 우리 태양광 패널을 많이 깔아가지고 태양광 패널의 효율이 가장 높을 때도 햇볕이 가장 강할 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기가 가장 필요할 때 태양광 에너지가 그걸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최대치에 맞춰야 되는데 그 최대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 패널이 전기가 지금 만드는 양이 적을지라도 실제로 우리의 에너지에 기여하는 바는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 캘리포니아주의 덕 커브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저는 그렇게 안 닮았는데 오리 닮았나요 이게? 오리 커브라고 하는데 2012년에는 보시면 이때 낮에 전력이 피크가 됐거든요. 근데 이 캘리포니아 그쪽에 이제 그 지역에 태양광 패널을 엄청 많이 깔았어요. 그러니까 전력이 피크가 줄어들고 오히려 태양광이 없는 이 시기에 전력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태양광은 사실은 이게 산을 깎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득도 있고 실도 있는 거죠. 물론 산사태의 이론도 있지만은 이 숲이라는 게 이산화탄소 흡수하는데 그걸 깎아가지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 도시 특히 옥상에 도심에 있는 태양광을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아직 기술이 이제 상용화되지 않지만 지금 하고 있다는데 이 도로에서도 이렇게 깔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는 태양 에너지가 적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잠재 태양광 발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빨간색으로 있는 부분은 태양광을 패널을 설치하면 효율이 높다. 햇빛이 해증해가지고 이게 두 가지 영향을 여러 가지 받는데 일단은 위도가 낮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기가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름이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태양광 효율이 높습니다. 그거 이제 다 해보는 건데요. 근데 보시면 태양광 발전을 가장 많이 하는 데가 북유럽이거든요. 여기 북유럽인데 여기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물론 여기 사막 지역에 비해서는 떨어지지만 이 지역은 우리 북유럽보다 훨씬 더 잠재 에너지가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유럽보다 우리가 태양광 발전을 하는데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제 제 발표에 저기 강의 마지막에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현주소는 대응 지수가 61개 중에 58이고요. 우리가 거의 이제 10위권의 국가에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 지수는 굉장히 낮고요. 온실가스 배출은 세계에 지금 7위입니다. 굉장히 많이 배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OECD 국가 중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이 1위고, 그 다음에 여전히 석탄 발전의 비중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그 세계적인 시민단체에서 기후 악당 국가로 선정되는 그 오명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180개 중에 60위 정도. 굉장히, 현재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저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골든타임 지나,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10년 안에 1.5도 상승할 거에 됐는데,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배출량, 단순히 산업계에만 이렇게 쪼아가지고, 배출량 저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뭔가 새로운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새롭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게 기후공학입니다. 기후공학이 지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 가지고 기후변화를 해결보다는 약간의 좀 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기후공학이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기후변화를 해결하겠다는 건데, 이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인간의 기술을 가지고 캡처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해서 아주 땅 깊은 곳이나 바다 깊은 곳에 묻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죠. 두 번째 기술은 이산화탄소는 좀 배출하게 내버려 두고 지구의 온도를 컨트롤하자. 그죠? 지구 온도를 컨트롤해서 예를 들어서 성층권에 에어로졸을 작은 먼지들을 뿌리게 되면은 성층권은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차단해가지고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항상 기존까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인간이 저질러 놨는데 이걸 인간이 기술로 해결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의 지구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냥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후 위기가 좀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의 포트폴리오로서 한번 우리가 접근하고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지역적으로 아주 소규모적으로 이런 시도들을 해가지고 지구 온도를 낮추려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부각될 수 있는 기술 분야이다라는 것을 소개시켜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건 제가 설명 안 드리겠는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제한되어 있고 이것들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좀 더 리스크는 적으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개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건 과학자만 해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과학자들과 또 시민들과 정부가 같이 해서, 왜냐면 이거는 이 지구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뭔가 협의를 통해서 뭔가 좀 솔루션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왜냐하면 우리 기후공학을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이게 설국열차 여러분 영화 보셨나요? 그 설국열차 영화를 보시면은 갑자기 빙하기가 옵니다. 그래서 그 빙하기 기차 안에서의 어떤 계급 간의 그 갈등을 다룬 영화잖아요. 근데 저는 기후변화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럼 왜 갑자기 빙하기가 왔을까? 설명해야 되는데 잘 보시면 영화의 처음 시작에 한 10초 정도에 왜 빙하기가 왔는지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구온난화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학자들이 나는 지구를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 컨트롤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성층권에 이 CW7이라는 그 화학물질을 뿌립니다. 이 화학물질을 뿌리면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죠. 근데 지구에는 피드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이만큼 변화시키면은 그게 더 가속화시키려는 그런 피드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온도가 과학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감소해가지고 이렇게 빙하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공학이라는 것들을 이런 것들이 가장 이렇게 많아가지고 굉장히 아예 대화성에도 올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류가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테이블상에 올려놓을 때가 됐다.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후변화에 대한 피해가 지금 굉장히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후변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산업계의 피해를 또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강연을 마칩니다. 그래서 스페인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신은 항상 용서하시고 우리는 때때로 용서하지만 자연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이게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기후변화에 대입시켜놓고 보니까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말씀해주신 속담이 굉장히 섬찟하네요. 자연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말. 자연은 뭐 솔직한 거죠. 예. 경각심을 번뜩 가지게 하는 그런 속담인 것 같은데 지금 기후 변화라는 게 사실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도 같이 좀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들이 또 많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시면 현장에서 손 들고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 높이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강의 들으면서 맨 처음에 이제 솔직히 좀 답답하지 않으셨나요? 네. 마스크 써서 그렇다고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마스크를 저희가 착용하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어쨌든 좀 적어지나요? 제가 이제 과학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면 좀 이산화탄소 농도가 마스크 착용 기간 동안 줄었을까요? 아니 그 마스크가 완전히 그 유봉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똑같습니다. 양은 똑같습니다. 예. 똑같을까요? 네. 그리고 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다육식물 있잖아요. 다육식물이 이산화탄소 굉장히 효율적으로 흡수를 하거든요. 네. 그 다육식물을 많이 키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는 게 다육식물을 키워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다시 이제 죽잖아요. 그만큼 다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육식물을 아주 몇백 년 아니라 몇십 년 키우면은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지만 그게 다시 이제 썩는 순간 다시 이산화탄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여러 가지 좀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물을 키우는 것만으로는 사실 그게 효과적이지 않다. 다시 이제 식물이 죽는 순간부터 이산화탄소가 그렇죠. 나오기 때문에 그렇군요. 근데 강의를 쭉 듣다 보니까 인간이 없어지는 게 가장 큰 이제 효과적인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네네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면은 적정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얼마인가가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정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라는 게 뭐 이렇게 우리가 정확히 나누겠지만 아까 우리가 탄소 중립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배출한 거를 우리의 생태계가 흡수할 수 있을 정도 이게 제 생각에는 적절한 배출. 그러면 이게 우리 지구에 부담이 안 가는 거죠.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논의를 하고 그걸 또 세계적으로 다시 논의를 하고 이래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파리 협약에서 그렇게 다 196개 국가가 이렇게 해서 이제 탄소 중립을 하고 이만큼 감소시키겠어요.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제 잘 이행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제일 힘이 센 미국이 잘 안 지키려고 하니까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조금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그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그걸 잘 지킬 수 있을지. 우리나라도 이렇게 막 정부에서 이렇게 딱 제시하고 있지만 정말 탄소 중립 2050년 지킬 수 있을까? 좀 약간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근데 강제성이 없기는 한 거잖아요. 이게 협약이고 네. 지키자 이런 네. 약속인 건 거죠. 강제성은 없는데 이제 이게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그걸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무역을 통해서 이제 제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국력이 이제 뭐 지금 그렇게 약하진 않지만 약한 쪽에 약하게 되면은 그런 쪽에서 이제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강제성이 없다고 해서 그냥 하다 보면은 그게 결국 이제 피해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경제와 환경을 선택의 문제였거든요. 경제를 선택하면 환경은 좀 피해를 보고, 예를 들어 환경을 좀 피해를 보더라도 경제 성장이 중요했고, 또는 이제 경제를 좀 성장을 늦추더라도 환경을 중요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의 이제 시대는 뭐냐면 이 환경 기후변화에 대한 것들을 기술이나 뭔 것들 잘 지키는 것들이 경제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는 그런 것도 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질의응답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자유롭게 손 들어주시면 제가 보고 또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는 그 설국열차를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빙하기가 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를 보는 입장으로 봤기 때문에 네. 그냥 빙하기가 왔나 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이 강의를 들었더니 이런 작용이 돼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영화처럼 이제 갑자기 빙하기가 올 일은 사실상은 없는 거네요. 또 영화를 보시면 또 하나가 있는데 네. 그 더 데이 애프터 투모로우라고. 맞아요. 그 영화는 이제 그 이 기후공학을 한 게 아니고 기후변화가 너무 진행되다 보면은 네. 갑자기 이제 대서양에 있는 그 해양의 순환이 갑자기 이제 반대로 역전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갑자기 온도가 낮아지면 온도가 한 번 낮아지면 이게 또 기후의 피드백에서 또 강화될 수 있거든요. 그게 사실 그런 일이 그 영화가 그냥 영화 속 상상에 있던 게 아니고 약 13,000년 전에 영거 데라이스라고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구 위에 온도가 올라가다가 그 대서양의 해양순환이 역전되면서 10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온도가 4도에 또 딱 떨어지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모티브한 영화가 더 데이 애프터 투모로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를 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만 연구할 수 있는 거니까 예측이 좀 어려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지구를 더 잘 이해하려는 노력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꿈나무들이 많잖아요. 그 꿈나무들을 위해서 지금 아까 기상공학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기상공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어떤 과에 진학을 해야 되는지, 기상공학과가 현재 있는 건지 아니면 평소에 어떤 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기후공학은 사실은 물론 기후변화에 대한 학문이지만 사실은 특히 이제 기후공학 관련해서는 융합 학문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과보다는 어쨌든 기후학자도 있어야 되고, 그 컴퓨터 과학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학자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융합이 되기 때문에 특정 과보다는 어떤 그 기술에 대한 기초가 되는 것들을 좀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직 어리신 분도 많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할 때 뭔가 좀 열려있는 자세로 다른 학문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무슨 과에 갔다면 거기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다른 거에 대한 것들을 잘 알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만이 이게 서로 간의 이 학문 간의 벽을 틀어야만이 이 기후공학이라는 데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한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우리가 기후변화를 좀 이제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개인도 노력을 해야 되고, 과학자도 노력을 해야 되고, 정부도 노력을 해야 되고 하지만은 개인이 노력을 해야 되지만 개개인이 노력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어떤 정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후변화를 위해서 재활용을 잘하고 그 전기를 아끼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갖는 게 중요합니다.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만이 정책 결정자들, 정치인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부합되는 정책이나 어떤 공약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